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 의료계 현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병원들의 운영을 축소하는 상황인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병동 통폐합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병상 가동률이 평소의 3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도 간호사들을 상대로 연차 소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역시 중증, 심각한 환자만 받고 있지만 아침 7시 기준으로 이미 27개 병상 가운데 단 4자리만 남았고 그만큼 의료진의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자 오늘부터는 간호사들도 진료 행위에 적극 투입되는데요. 일단 응급 상황이라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은 물론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호사 투입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 뿐이지 사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중요한데 여전히 전공의는 11,000여 명, 전체의 92%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면서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 정상화와 중재 노력도 이어지면서 서울대에선 오늘 총장단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정부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의사들의 병원을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을 합치는 등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비상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응급 중증 환자만 응급실에서 진료합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전국의 대형 병원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연기는 물론 병동을 통폐합하는 등의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와 의료 이용 불편을 상담한 건수는 각각 400건을 넘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도움으로 아직 의료대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과 응급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맡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3차인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2차 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과 월 1,800여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해 대체 인력과 추가 보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 낙인 찍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는 엄연한 범죄라며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얼마 전 전공의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나오기 전 자료를 모두 지우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곳입니다. 후배들 등에 칼을 꽂았다며 특정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 실명을 공개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이름이 담겼습니다. 혹시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주제라서. 또 다른 글에서는 이름 전부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병원과 세부 전공까지 특정한 명단이 대거 담겼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참의사로 부르며 비아냥거리고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는 등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 공개 정도면 신사적이라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낙인 찍기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병원 고위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 일하고 있는 후배 전공의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실명을 거론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올리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정도가 심한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의사와 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가 지침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입건과 함께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윤대인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수정하고 진료보조 간호사가 대신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 기록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공의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처음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작성자가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입건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의사가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침글의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글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내조 구단으로 정치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 여사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손명순 여사가 남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5세.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좀 악화되셔서 입원하신 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좀 상태가 호전됐다 또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입원해 계셨습니다. 1951년 대학 3학년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직후부터 야당 투사 곁을 지키는 힘겨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1983년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대항해 23일 동안 단식투쟁에 나서자 외신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리기도 했습니다. 야당 총재를 거쳐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외 활동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내조에만 힘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 일과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잘한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0년을 살았으니까 좋아서 이뻐서 살았죠. 좋아서 살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신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주최로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손 여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김 전 대통령 곁으로 다시 돌아가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을 다 태우고 7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서울시 버스 정보 시스템에 한때 장애가 생겨서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정규 기자입니다. 도로 옆 공장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마치 폭발이 일어나듯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불이 나자 직원 10여 명이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은 7시간 반 만에야 꺼졌습니다. 새벽 0시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 상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목재 등 건축자재가 많이 쌓여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고 사무실과 창고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도착 시각이 표시돼야 할 안내 전광판에 차고지라는 글자만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알림판에도 대기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후 3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LG U+ 통신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버스 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건데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LG U+는 장비를 재가동해 복구를 완료했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눈비가 내렸는데 날씨가 추워졌군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더 차가운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춘천은 영하 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전 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새해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42억 4천만 달러 흑자로 특히 수출이 1년 전보다 14.7% 증가하면서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와 기계류,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늘었고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증가폭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요즘에 마트 가면은 과일 살 때 고민 많이 하신다고. 예,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9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대파도 가격이 폭등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비자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기후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유통 경로는 3단계인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역 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총 9.9%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가와 소비자의 절반가량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자리 잡으면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체 도매 거래액 13조 원 중에 첫 해 5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셀러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판매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착오 몇 번 겪을 겁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조직화돼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영세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농민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산지 조직화 사업인데 그게 참 지지부진해요. 결국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유통 혁신은 정부의 꾸준한 의지와 투자, 농가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횟집 업주는 올해 1월 개편한 배달의 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던 기존 방식보다 배민 측이 떼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42,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보니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음식값의 7.6%만 가져갔지만 자체 배달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20% 넘게 떼어갑니다. 지금 한 건당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통합이 아니고 배달료뿐만이 아니고 거리상에 대한 지정까지도 저희가 그 어떤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체 배달을 하면서 업주가 고객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게 했는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되고 있습니다. 배민원 같은 경우는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정할 때까지 저희도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고 라이더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하고서 욕만 먹고 있는 거죠. 쿠팡이츠도 신규 요금제인 스마트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고정하고 고객 부담 배달비를 플랫폼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배민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새 요금제를 이용하는 매장에만 회원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비에 대한 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은 6.8%로 국내 주요 배달 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도 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라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떠나게 되는 건데요. 실체 규명의 길이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수사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엔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당국감을 감추지 못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조사 방법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어 출국 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은 조사 다음 날인 오늘 오후 호주로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사절로 임명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호주 출국 전 황급히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지은 법무관리관 등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부랴부랴 이뤄진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모를 수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 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물어볼 수도 없다며 출국 금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금지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사 검증은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같이 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려면 윤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하는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고위 공무원인 만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환 사항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건을 발급받은 건 물론 대사 파견에 필요한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 금지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공수처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수처의 출국 금지가 앞으로 호주 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 야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정부가 개입한 걸 인정한 꼴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 공범의 해외 도피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사가 출국 금지 상태인 그야말로 외교와 수사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총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일부 당 강세 지역의 총선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서 추천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를 접수하는 여당의 국민추천 지역구는 모두 5곳입니다. 서울 강남 갑과 을, 울산 남갑 등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의원 역시 지원할 수 있지만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새 인물 수혈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후보들이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한 겁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통보에 일부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지만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당을 떠나는 건 자유지만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강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 공천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지도부 차원에서 바로 의결하며 당 공관위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까지 공관위 발표한 건 다 했어요. 강남병 고동진 의결됐습니다.
속전속결 처리에 당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덜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물론 호남 등 약세 지역 출신 인사를 당선권인 앞번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그제 결과가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중진 인사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자 비주류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라며 공천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비명계 대거 패배란 성적표가 실제로 나오자 민주당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등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힌 인사 외에 전직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원 의원 등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내에선 경선 점수의 최대 30% 감점 등 이른바 페널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고요. 하위 10%나 20%에 따른 감산, 이걸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탈락한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엔 무소속이나 당을 바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고배를 마신 의원들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를 심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번 경선 결과가 자칫 친명 일색으로 비쳐 총선 전체 판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친명 구도가 강화되는 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명계 속가내기란 불만은 여전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 주권 원리를 구현한 공천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역이 진 지역 대부분에서 경선 득표율 감가산 없이 결판 난 것으로 안다며 비명 하위 평가자 불이익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지역 경선을 치르고 다음 주까지는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컸던 만큼 탈락한 현역 의원과 이들의 지지층을 품어 본선에 나서는 게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번엔 수도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경기도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은 국민의힘이 영석인 그야말로 험지인데요. 한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지역에 뭘 해줬느냐며 3호선 연장 등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원 같은 지역에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 중앙정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대개 반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법적인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에 진보당 등이 참여하는 걸 공약하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닙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경기 성남과 용인을 방문하며 수도권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특히 분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동네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았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국정농단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너 머슴 잘못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전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해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후보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어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먹어라 이런 겁니까? 한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봐라 그런 것입니까? 대안이 오르면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안이 오르면 아 이거 대안 잘못됐습니다. 다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지. 아니 행패 부리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백지화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자, 이런 가운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빵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손에 빵을 든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몰빵론의 신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몰빵론은 비례투표를 할 때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자는 것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진보 성향 정당의 표가 분산되는 걸 막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기는 힘들고 낡은 집을 고쳐서라도 새 집 못지않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SNS 보면 이거 실제 시공 사진이라면서 너무나 예쁜 집들 사진과 영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거래요. 참 근사합니다. 이 시공을 우리 집에 하면 24시간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배가 부를 것 같다 솔깃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렌드가 박제될 줄 알았던 내 집에는 벌레와 머리카락이 이렇게 박제됐고요.
코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 안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립니다. YTN이 취재해봤더니 정부 등록 업체도 아니었고요. 자본금 100만 원짜리 업체였습니다. 시공비는 한 집당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자본금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벽과 바닥 틈새부터 천장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벌레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도 바닥에 그대로 박제됐습니다. 시멘트가 여기저기 튀어 새 자재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내부 마감재로 요즘 인기를 끄는 마이크로 시멘트 전문이라고 홍보한 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내부 시공에 들어간 돈만 3천만 원. SNS에서 인지도도 높고 시공 방법을 교육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조해 믿고 맡겼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면은 벌어지고 있고 크랙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신축이니까 창호도 새 거고 조명도 새 거고 다 문도 새 거고 다 새 건데 그 새 상품을 저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로 시멘트 전부 다 같이 발라놔서 복구가 안 돼요.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정부에 등록도 안 한 데다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포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그만큼 정부도 무등록 건설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 시멘트의 품질도 의심됩니다. 유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제품의 인증서를 그대로 딴 이미지 일부만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취재가 이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던 제품을 돌연 전부 삭제했습니다. 무등록 의혹에 대해 업체 측은 콘크리트로 내부 마감만 하는 공사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공업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을 바람하지 않던 권도형 씨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린 결정인 듯하고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바라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결정인 듯합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스통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최대 형량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현지 보도 내용을 이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Ministarstvo pravde garantuje da će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의 인도 최종 승인권을 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주식시장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 투자자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8개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주가 조작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악몽을 일으킨 라더견 씨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행원의 변호사, 증권사 직원까지 줄줄이 범행에 가담을 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에게서는 곡소리만 나왔고 이들 일당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0억 아니고 700억 아니고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서 얼마인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역대 주가 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또 뭐 몇 년 살고 나오는 저희가 우려하는 그렇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겠죠.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주가 조작 사건. 이로써 앞서 구속 기소된 라더견 씨 등을 더하면 재판받는 피고인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이른바 통정 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웠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1,900억 원가량을 사명 계좌와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모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자자 900여 명을 모집하고 관리했는데 투자자 집 근처에서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동매매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전국형 기업형 주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나는 경찰이나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피해자가 들었던 말입니다. 집착과 광기로 점철된 교제폭력을 일삼던 남성은 끝내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멍키스패너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고 흉기에 가슴을 찔려서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의료진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뉴스라이더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고작 징역 15년을 받은 가해자는 이마저도 형이 중하다고 항고한 상황인데요. 피해자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 아니라 기적이 될 수 있게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니까 그냥 최고 형량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잠시 머물렀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집착과 광기로 점철된 이 관계성 범죄가 늘어도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침 3월 8일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멍키 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치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연내 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좀 높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맥락상 중국 경제에서 제일 지금 큰 이슈는 부동산 부분의 연착륙이거든요. 물론 이 연착륙이 성공할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 부분에서의 그동안 형성됐던 거품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을 결국 취하기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층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연착륙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이런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 속의 성장이다. 뭐 이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플을 쓰면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책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 고전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들이 안에 아주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단순히 부동산 연착륙뿐만 아니고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 속의 성장과 성장 속의 안정과 사실 구별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뭐 다 되면 좋죠. 그러니까요. 자, 케인즈 정책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런데 일단 외부의 우려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5%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을 때 갸웃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IMF의 경우에는 중국이 올해는 4.6% 성장할 것이다. 5% 미치예요. OECD도 4.7%, 세계은행도 4.4%.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5% 아래라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이슈는 저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의 그 침체 문제가 있고 청년 실업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전체 기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기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출의 역할을 좀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뭐 아주 이제 극명하게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선 부동산 부분의 침체, 그다음에 인프라, 사회 기관 시설의 투자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수출,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가 수출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커왔는데 지금 세계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수출 부분이 어려워졌으니까 여기에서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서방 측의 시각입니다. 서방 측의 시각은 좀 불확실성도 크고 뭔가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 같은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뭐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5%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제시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또 이게 그렇게 지나친 숫자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했었던 실적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코비드 위기가 터졌었던 2020년에 물론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 전 세계에 다 안 좋았는데 그 이듬해인 2021년에 이게 8.3%까지 치솟았거든요. 물론 이건 기저 효과는 있습니다. 그 전에 워낙 이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반동으로 크게 튀어오르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2023년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아래로 처박히게 되는데 그래픽 2번입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다시 이게 5.2% 정도, 5% 정도로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뭐 작년 것도 또 기저 효과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을 보기 때문에는 올해 5%라는 숫자 뭐 그렇게까지 뭐 무리스러운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 경기 부양을 위한 고전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에 어떤 그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한다든가 일자리 정책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서방 측의 입장하고 다르게
꼭 뭐 불확실한 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이 상황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서방 측 얘기도 그렇고 중국 측 얘기도 그렇고 다 이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어느 정도씩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다 참조를 하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올해가 지나고 보면 뭐 5% 넘었으면은 뭐 성공하면은 현실적인 정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고 못 넘으면은 비현실적이었다. 작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예측했었던 그 목표로 발표했었던 네. 목표 성장률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신감도 조금은 깔려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5%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자신감 플러스 실력이 또 붙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부양책을 또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이 있는데 네. 특기해서 봐야 될 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대규모 적자 재정인데 작년에 비하면은 이 GDP 대비 규모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GDP 대비 3%의 적자 재정이에요. 예. 3%면 적은 것 같은데 중국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물격 75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750조의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해서 이거를 일자리 부문하고 그다음에 수출 대신에 내수 진작이죠.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부진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수를 확장하고 일자리 사업을 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 여기에 750조를 퍼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금융 정책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네. 고전적인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정부에서 그 편성하는 적재 재정 중에 이 한 185조 정도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부동산 그 연착륙의 제일 큰 훅과 하나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거든요. 예.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그 부진하기 시작하면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예. 이걸 정부가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 이 부채를 갖다가 정부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민간 부분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 경기 부양 드라이브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봐가지고 예. 성장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확고하게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중국이 그냥 앉아서 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발행하려는 특별국채가 그럼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수장님도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국채 우선 이거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어떤 그 자금 수요를 당장 건드리지 국내에서의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부동산 위기를 5년, 10년 아주 장기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착륙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제가 봤을 적에는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착륙의 계획을 한 5년 전, 7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지금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이 경기도 부양하겠다고 나서고 또 과학기술 혁신도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수출 시장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는 이제 밝은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의 그 세계 무역 구조가 바뀌면서 수출보다는 내수라든가 국내적인 어떤 산업 연관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이 높은 수준의 중간재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최종 소비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초 생산재는 아니고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종류의 중간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게 올해 이제 예측되는 산업 구조 변화라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어떤 뭐 청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일각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좀 빛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근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저희도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언제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다. 지금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한 100분을 갖다가 모셔다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예민했던 쟁점이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도 이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가사노동 그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럼 이게 그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니까. 그럼요. 이게 직장인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쟁점이 붙어 있으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지금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거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실제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래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왔을 적에 임금이 훨씬 싸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임금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시간당 임금이 한 1,700원에서 2,5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9,800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그 가사노동에서의 그 시간당 임금은 한 12,000원, 13,00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막 한 4배, 5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납득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싼 값에 싼 임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최저임금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싱가포르와 이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국제노동기구. 예,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돼 있는데 그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으면요. 국적에 의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의 그 차등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걸 법제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ILO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 임금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다음에 ILO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ILO뿐만이 아닙니다. 그 FTA라든가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걸 외국 국적에 의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은 이건 그 불공정 무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LO에도 가입이 돼 있고 최저임금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FTA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최저임금제에서 이를 차등을 외 국적을 가지고서 차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허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게 언급한 거잖아요. 한국은행의 경우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면 이게 뭔가 방안이 있어서 제시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게 뭐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사 근로자의 형태로 그 고용 근로계약을 맺지 말고 가사 사용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냥 가령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일하시는 분은 용역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최저임금제도 적용이 되고 이제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가사 사용인을 원하는 개별 가정하고 그 가사 사용인하고의 사적인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인 것처럼 이런 형태를 빌면 이걸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이라든가 지금 국회에 있는 일부 법안의 내용이에요. 업체를 끼지 말아라. 업체를 끼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OECD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서 쓰는 방법인데 일부 업종을 아예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외국의 경우에 국적에 의해서 그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국적이 아니라 업종으로 구별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 돌봄 노동 부분을 갖다가 아예 업종을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방법 정도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더라고요. 앞으로 더 낮아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이 초저출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양육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이거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단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소장님께서 좀 방법을 뭐 한두 가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이슈랑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외국인 가상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부분에서 이제 반발이라든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차별이다, 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꼭 이렇게 대립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육아 문제, 출산과 육아 문제를 갖다가 그 저렴한 비용의 노동력을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돈으로 해결할 근데 출산이라든가 육아라고 하는 문제는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도 있고 사회 전체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문화라든가 사회적 관계라든가 포괄적인 어떤 그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순전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인간적인 처우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육아휴직을 길게 한다라든가 사회 전체가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되는 과제 같은 것들이 계속 뒤로 밀린다면은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걸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와 가지고 가사 돌봄 노동을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봄이라든가 출산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랄까 근본적인 시각에 있어서 문제까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출산 해결책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본부터 좀 바꿔야 된다. 비용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두통약 처방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인과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히자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시사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aiting to become mo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at 2%. When we do get that confidence, and we're not far from it, it'll be appropriate to begin to dial back the level of restriction. 전날에도 하원 청문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며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개시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미 증시는 일제히 호응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1.03% 오른 5,157.36으로 마감하며 지난 4일에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So the sentiment today is mostly Powell's testimony before Congress. Both yesterday and then the Senate today.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중 16,309.02까지 오르며 장중 고점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보기술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강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 상승하며 AI 테마가 주도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부가 디지털 화폐 계좌를 만드는 건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연준이 선호하는 방식은 모든 미국인이 개별 계좌를 갖는 것이고 오직 은행만이 계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규모 한우 세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 한우 세일 행사를 갖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대규모 세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입니다. 적게는 한두 팩부터 많게는 10팩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명절 때 먹기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쌀 때 많이 먹어주려고요. 반값까지는 아니어도 평소보다 한 20% 정도는 저렴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좋죠.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전국한우협회 등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밥상 물가 부담은 낮추고 도매 가격 하락으로 힘든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40% 저렴한 수준입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자조금, 그다음 마트 이렇게 해서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 농가는 공급 과잉으로 힘든 상황인데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한우 농가는 도매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자가도 10% 이상 하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하나로마트 400곳에서 실시하고 21일부터는 열흘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부사장에서 부회장이 된 지 18년 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 회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지난주 김포와 대전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주민들은 토지 수용 보상이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6,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힌 경기 용인 이동지구.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을 강제로 취득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원주민에게 보상하는 토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걱정들이 많으시죠? 뭐 사실은 어떤 터전이라든가 자기 삶의 어떤 모든 거에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상 지역에서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늘 헐값 보상 논란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공익 사업이 없었을 때 시장 가치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호재로 인근 땅값이 올라 개발 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으로는 수용 토지 주변의 대체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점. 150평의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보상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2017년도 평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전세 4억에서 5억짜리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원하는 쓰는 만큼 다 보상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그런 사업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도 100%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율을 10%포인트 올려주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체제로 접어든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뾰족한 제도적 해법이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현행대로 보상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원주민들의 불만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놓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주민들과 시행사 측 간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경찰 기강회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비위 행위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윤 청장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총선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까지 경찰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관리 책임 미흡 시 엄중 조치를 포함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은 기자와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저게 사람감 맞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네, 한국형 오컬트 영화 파묘가 연일 흥행 기록을 세우며 극장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한 오컬트 장르 파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렸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대체 무슨 영화지? 궁금하신 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묘잖아요, 제목 자체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묘자리를 잘못 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묘자리를 잘못 쓰면 후대가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 그 선대의 묘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세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무당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 풍수사, 뭐 장의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묘를 파내는. 예. 그래서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좀 공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막 깜짝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가 오컬트 영화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장르입니까? 오컬트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저변이 알아서 좀 어느 정도 좀 아실 거예요. 뭔가 으스스하고 오싹한 이야기, 흔히 얘기하는 뭐 악령이 들었다. 그럼 뭐 구마의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들을 처음 기억했던 게 뭐 엑소시스트 같은 작품으로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악령을 빼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많은 구마의식 같은 게 특이하게 막 등장을 해서 보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소름이 많이 끼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국내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한국형 오컬트 방식으로 이게 이제 서구에 악령을 빼는 구마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속인들이 하는 이 굿판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무속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이제 한국형 오컬트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곡성 같은 작품이 대표적으로 그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은 작품이고요. 예. 이 장재영 감독님은 이쪽 장르의 뭐 장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장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감독님인데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 굉장히 또 대중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검은 사제들도 500만 강도 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바라는 작품에 이어서 이번 작품까지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 무서운 거 싫어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오컬트 장르를 싫어합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약간 그렇거든요. 극장에 돈 내고 갔는데 마치 고문 받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 4명이 등장하는데 4명이
마치 뭔가 큰 문제 해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헤쳐나가는 이야기, 미션을 해결하는 이야기 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뭔가 오싹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예.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7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이 676만 6,761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말 지나면서 800만 돌파할까? 예,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곡성이 사실 한국형 오컬트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해서 거의 뭐 700만에 가까운 그런 관객을 들였었는데 이 작품은 지금 1000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컬트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뭔가 마니아적인 어떤 색깔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마니아적인 색깔들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면서 상업적이고 뭔가 좀 대중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전반부에 한 이야기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예. 또 후반부에 또 다른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예. 굉장히 밀도감 있게 몰입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컬트 영화 중에 처음으로 1000만 관객 돌파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오컬트 장르로 꼭 봐야 되는가? 이게 그 감독님도 오컬트 장르라기보다는 이거는 미션 해결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그리고 장지영 감독님은 사실 이전에 했던 작품들, 이 검은 사야들 같은 작품도 보면 오컬트 장르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그때 강동원 씨가 나와서 사제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섹시한 사제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액션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어필하는 감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등장인물들 보면 정말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무속인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림이 아까 나오지만 저렇게 약간 그 무속인의 복장을 입고 예. 구슬할 때는 등장을 하는데 예. 일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예. 여기 뭐 가죽 롱코트 같은 걸 입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흔히 얘기해서 이제 MZ 세대 무속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옛날 우리가 틀에 박힌 이미지들, 어떤 무속하면 틀에 박힌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깬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인물 구성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세대와 구세대가 같이 합쳐진 그래서 신구 통합적인 어떤 묘벤져스라고 흔히 여기서 많이 부르는데 예.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구 세대가 힘을 합치는 이야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묘벤져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 무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영웅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물론 뭐 슈퍼히어로에서 뭐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은 아니지만 각자 작은 일에서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힙한 무당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화림이라는 역할인데 예. 평상시에 컨버스 운동화 같은 걸 신고 나와가지고 구슬하고 막 이러는 게 나오고요. 이도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전신에 약간 그 문신 같은 거를 하고 머리도 이렇게 뒤로 탁 묶어서 굉장히 MZ세대의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이 두 인물이 굉장히 MZ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여기 이제 최민식 씨랑 유해진 씨가 각각 그 풍수사와 장의사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풍수사 장의사는 직업적으로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할 수 없고 좀 나이 든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가 합쳐서 이 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풍수질이라는 요소가 들어간 것도 네. 한국 관객들의 어떤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마 한국인들만큼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건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묘자리 가는 것 갖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민족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땅을 이 감독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땅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있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파헤쳐서 뭐 해결한다는 원상복구로 돌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까지도 이게 머무를 수 있는 이 작품이 뒤로 가면 다시 역사 얘기로 슉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묘를 잘못 써서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 집안의 부탁을 받고 묘를 이제 이장하려고 이제 모인 그 사람들인데 이게 뒤로 갈수록 항일 코드가 이제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안이 뭐 반일 친일했던 집안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일제 잔재로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쇠말뚝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일제의 잔재로서 그 밑에 심겨져 있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다. 이제 그거를 파헤쳐서 원 상태로 돌린다. 이런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오컬트로 쭉 진행이 되고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로 가고 묘를 파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두렵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점 파고 들어가면 이게 뭔가 역사적인 코드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뒤로 갈수록 좀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지만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묘한 분위기에 빠져들듯이 영화를 보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다른 코드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또 흥미로운 또 여러 가지 해석할 것들이 있다. 오컬트가 뒤로 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 공포감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공포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높아지는 만큼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은유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든 파내야 되라는 쪽에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해석하고 싶어하는 관객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보는 관객들도 있습니까? 그런 거 두고 요즘에 N차 관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파묘도 지금 N차 관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7번 봤다, 8번 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뭔가 발견해낼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는 이제 그런 영화 속에 숨겨진 코드들, 흔히 얘기하는 뭐 이스터 에그라고 얘기하는 몰래 숨겨놓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코드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훅 지나간 자동차라고 봤는데 자동차에 있는 그 번호판이 알고 보니까 이 3.1절 얘기하는 03201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4명의 인물이 말씀드렸지만 4명의 인물의 이름이 처음에는 그냥 이름만 나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름이 다 독립운동가 이름에서 따왔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봉길 누군지 아시겠죠? 이런 인물들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 들어있는 많은 코드들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건 요즘 영화 흥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화제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런 화제성이 SNS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이게 2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600만 관객이 돌파한 이유도 이런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이런 입소문을 확산시킨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일 코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잖아요. 일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념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뭐 영화 이 장재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전혀 이런 거랑 생각 안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들은 영화 지금 건국전쟁 이 김도영 감독님이 이거를 아예 약간 논쟁적으로 좀 붙여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예 얘기를 그렇게 하셨죠. 뭐 항일인이 근거도 없는 민족 감정 악용하는 영화다 뭐 이런 식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뭐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당히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도 사실은 양자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화제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파묘에도 오히려 또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된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되고 나서 관객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본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거 아니다. 이런 이념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더 많이 보러 온 관객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장재영 감독님도 실제로 이 작품은 뭐 반일 코드라기보다는 땅에 집중한 영화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묘라는 것 자체가 묘를 파내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근데 파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못된 과거를 원상태로 돌린다는 의미. 이게 사실은 묘자리 2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가 더 훨씬 강하다고 보입니다. 네. 주말에 파묘 이제 사람들 많이 본다니까 나도 가서 좀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혹시 공포 영화나 뭐 이런 오컬트 영화 잘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까? 저는 좀 뭐 이게 어쨌든 오컬트이기 때문에 공포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포 속에 그냥 혼자 던져두는 게 아니라 관객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드린 아까 4명의 그 어떤 히어로죠. 어떻게 보면 이 인물들이 관객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공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느낌을 줘요. 훨씬 더 편안하게 오컬트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혼자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건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까? 요거 이제 관심인데 그러면 이거 당분간 파묘 흥행에 맞설 다른 영화는 없을까? 또 다른 영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애초에는 이제 파묘가 지금 흥행을 조금 바람을 탔을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듄 파트 2가 나오면서 이 작품 때문에 이게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배우들이 방한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큰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듄보다 훨씬 더 지금 흥행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범죄도시 4가 지금 4월 24일 날 개봉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범죄도시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범죄도시의 영향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이제 파묘는 저는 보기에 뭐 사실은 1000만 관객을 꼭 넘겨야 될 어떤 의무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컬트 장르도 좀 더 대중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파묘가 분명히 보여줬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 곡성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기록은 당연히 좀 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좀 기록을 넘음으로 해서 오컬트 장르에 대한 대중적 저변 이런 것들 좀 생기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영화 관련 얘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가끔씩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6도, 대전 8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